금융시장? 이 말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사실 우리 경제를 매일같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엔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엔진의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한 그 돈이 그냥 통장 안에서 잠만 자고 있는 걸까요? 과연 그 돈은 지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돈은요, 바로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자금을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한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돈이 계속 돌고 돌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연료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금융시장이 뭔지 알아보고 돈이 흐르는 두 가지 길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계기판 읽는 법, 또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수리하는 중앙은행의 도구상자까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경제에 보이지 않는 엔진, 이 금융시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겁니다. 금융시장이란 여윳돈을 가진 저축자에게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 같은 차입자에게로 자금을 원활하게 전달해주는 하나의 시스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돈은 대체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 걸까요?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두 가지 주요 라인이 있거든요. 바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직접금융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돈이 필요한 쪽에서 금융시장에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들지 않는 거죠. 이 직접금융의 대표 주자인 주식과 채권, 이 둘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일부 소유권을 갖는 거죠. 반면에 채권을 산다는 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그냥 돈 빌려준 사람이냐.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다음은 간접금융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방식일 거예요. 은행 같은 금융 중개기관이 저축하는 사람과 돈 빌리는 사람, 그 사이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이 그 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바로 그 구조 말이죠. 자, 이제 엔진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 이 엔진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볼게요.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을 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계기판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익률 곡선입니다. 보통은 왼쪽처럼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10년 뒤에 받을 돈이 1년 뒤에 받을 돈보다 더 불확실하니까 이자를 더 쳐줘야 하잖아요. 이게 건강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가끔 오른쪽처럼 이 곡선이 확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단기 이자가 장기 이자보다 더 비싸지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경제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렇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은요, 투자자들이 가까운 미래는 불안하지만 먼 미래에는 경기가 둔화돼서 금리가 더 낮아질 거야 라고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아주 유명한 지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 튼튼한 엔진이 고장나고 시스템 전체가 멈추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금융위기의 대표적인 현상, 바로 뱅크런입니다. 저 은행 곧 망한대라는 소문이나 공포 때문에 수많은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자기 돈을 찾으러 은행으로 몰려드는 바로 그 사태를 말하는 거죠. 뱅크런이 왜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은행의 구조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예금을 금고에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대부분 대출이나 투자로 굴리잖아요. 즉, 당장 내줄 수 있는 현금은 전체 예금액의 아주 일부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와서 돈을 빼달라고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현금이 바닥나고 결국 파산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요,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그래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신용 스프레드를 보여주는데요. 간단히 말해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수치가 하늘로 치솟았다는 건 시장 전체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걸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멈췄을 때 이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나서는 정비사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그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할 때 중앙은행은 좀 특별한 도구들을 꺼내듭니다. 첫 번째는 양적 완화, 바로 QE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나서서 국채 같은 자산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시중에 현금을 그냥 쏟아붓는 거죠. 두 번째는 포워드 가이던스인데요. 앞으로 금리를 오랫동안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약속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일종의 심리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엔진의 작동 원리부터 위기, 그리고 해결책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 지금껏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가 닥친다면 그때 정비사들은 과연 어떤 도구를 새로 발명해야만 할까요?